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필리핀 불법 체류자의 잔인한 소름 끼치는 실화괴담. 이 이야기는 2008년 3월 7일 경기도 양주시에 살던 14살 여중생 강양이 외국인 노동자로 일하고 있었던 필리핀 출신의 불법 체류자 빌리가스 준페럴에 의해 무참하게 살해된 사건입니다. 양주 여중생 살인사건의 범인 빌리가스 준페럴. 당시 31세는 처음에 2001년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했었고 이후 제때 출국하지 않아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됩니다. 처음부터 입국 목적이 관광이 아니라 취업이었기 때문에 의도적인 출국 기피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그는 본인의 친형이 일하고 있던 경기도 양주의 한 섬유 공장에 취업하게 되는데 이곳은 필리핀, 방글라데시, 태국 등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집단 거주하고 있던 상태였다고 합니다. 범인 빌리가스 준페럴이 일하고 있던 공장에서 3km 떨어진 곳에 양주시 회암동의 한 주택가에 일종의 공동주택이 있었습니다. 이 공동주택은 컨테이너 3개를 나란히 이어 붙인 구조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 컨테이너에는 한국인 변씨가 일남일녀의 자녀와 함께 살았고 나머지는 섬유 공장에서 일하는 필리핀 노동자들의 공동 기숙사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범행을 저지르기 전 빌리가스 준페럴은 친형이 살고 있는 공동주택에 가끔 들르며 강양을 유심히 지켜보다가 강양의 어머니가 일하러 나간 뒤엔 보호자가 없다는 걸 알고 범죄를 저지르기로 결심합니다. 2008년 3월 7일 공장에서 아침 야간 근무를 마친 빌리가스 준페럴은 친구들과 함께 동두천 인근 클럽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이후 저녁 공장에 가서 야근을 해야 했지만 그는 공장 대신 3km쯤 떨어진 양주시 회암동의 한 주택가로 향합니다. 범인은 이곳으로 와서 강양이 살고 있던 공동주택의 문을 두드리며 안을 살폈는데 마당에 개들이 짖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개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집안에서 나오는 강양을 보고 혼자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후 25m 정도 떨어져 있던 친형이 살고 있던 숙소로 가서 식칼을 챙기고 친구를 찾는 척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다시 나온 강양에게 식칼을 들이대며 위협을 가해 집 밖으로 끌고 나옵니다. 집 밖 20-30m 부근에서 범인은 강양을 눕히고 성폭행을 시도했는데 이때 범인의 팔이 느슨해지자 강양은 이를 뿌리치고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범인 빌리가스 준페럴은 바로 강양을 쫓아가서 흉기로 13차례 자상을 입혀 강양을 살해합니다. 범행을 저지른 후 그는 근처에 있는 친형의 집으로 가서 피 묻은 손을 씻고 피로 얼룩진 옷을 벗고 친형의 옷으로 갈아입은 후 택시를 불러 인근 하천으로 가서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버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회사 기숙사로 향했다고 합니다. 참혹하게 살해된 강양의 시신은 사건 발생 약 3시간 후 동네 초등학생들에 의해 발견됩니다. 골목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목격하고는 무서워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가 동네 주민을 만나게 되는데 주민이 플래시로 쓰러져 있는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더니 사망한 강양이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시신을 확인한 후 바로 수사에 나섰고 현장 인근의 폐쇄회로 CCTV를 확보해보니 한 외국인이 배회하며 공동주택을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경찰은 이후 외국인 노동자가 범인일 것으로 보고 현장 주변을 탐문하기 시작했고 범인 빌리가스 준페럴의 친형 집에서 결정적 단서를 확보했으며 친형의 신발에 몇 방울의 피가 묻어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범행 직후 흔적을 지우려고 왔다가 남긴 것이었고 친형의 증언도 있었는데 동생이 와서 옷을 갈아입고 손을 씻고 간 것 같다. 주방에 있던 칼도 하나 없어졌다는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사건 발생 3일 만에 양주경찰서 경찰들은 빌리가스 준페럴을 살인 용의자로 특정하고 긴급 체포합니다. 그는 경찰의 추궁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뻔뻔한 태도를 보입니다. 또 한국에 거주한 지 7년째가 되는데도 한국말을 할 줄 모른다며 통역 없이는 한마디도 않겠다고 완강히 버티다고 합니다. 실제로 통역을 데려오지만 그는 영어 또는 따갈로그어를 쓰며 계속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경찰은 그에게 DNA 감식 결과 혈흔, 수집한 증거물을 들이대며 추궁했고 빌리가스 준페럴은 그제야 살인을 자백합니다. 범인은 시종일관 계획적 범죄가 아닌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고 모든 걸 사망한 강양의 탓으로 돌리는데 형 집으로 가던 중 처음 보는 여자아이의 어깨를 잡자욕을 해 홧김에 살해했다. 이런 주장을 계속합니다. 경찰은 이후 빌리가스 준페럴 준의 기숙사에서 피 묻은 옷과 신발을
하천에서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찾아냈고 검찰은 범인을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합니다. 2008년 4월 20일 의정부 지방법원은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행위는 그 대가와 사회에서의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무기징역을 선고한다라고 밝힙니다. 그러나 범인은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뻔뻔한 태도로 끝까지 일관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불법 체류자에 의해 10대 소녀가 잔혹하게 피살된 사건인데도 당시에는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때 크고 작은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메이저 언론의 관심에서 멀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프로야구 선수 출신 이호성의 내모녀 연쇄살인 및 안양초등생 유괴살인 사건도 일어났던 해라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지만 결국 지방 언론사의 보도와 네티즌들의 관심으로 세상에 알려집니다. 또 네티즌들은 포털 사이트에 불법 체류자 추방운동본부를 개설하고 불법 체류자 범죄에 대한 사회적 환기를 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을 취재한 경기 북부일보에 따르면 처음에는 메이저 언론사에서도 무관심했기 때문에 현장 검증할 때에도 메이저 언론사에서는 아무도 오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만 당시 취재를 유일하게 진행했었는데 피해자인 강양의 어머니로부터 강양 어머니가 저희에게 유품도 맡겼어요. 일기장, 책 등 상세하게 취재해서 딸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려달라는 부탁이었어요. 당시 사건 발생 20일이 지났는데 아무도 보도해주지 않았어요. 오로지 북부일보만 카메라 들고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현재 강양 어머니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 중입니다. 불법 체류자 문제 방치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 강양의 가족은 부모의 이혼 후 어머니 혼자 16살 아들과 14살 피해자 강양을 양육 중이었으며 근처에서 작은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에 어머니는 호프집 장사를 위해 가게로 나간 상태였고 16살 오빠도 그날 집에 없던 상태의 피해자 혼자 만화책을 보며 엄마와 오빠를 기다리다가 범죄에 희생되었습니다. 범인 빌리 가스 준페럴은 이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대전교도소에 복역 중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기무부대. 기무부대로 전입을 오게 된 케이스를 행운이라고 해야 하나, 불행이라고 해야 하나. 이왕 군 생활을 시작하는 거 의미 있고 보람찬 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취지에 무심코 지원한 부대에 붙을 거라고는 누가 생각이나 했겠는가. 더군다나 아무런 뒷배경 없는 뜨내기 출신인 내가 이런 비밀스러운 부대로 자대 배치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정보과장이 모니터를 한참이나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과장은 곧 업무에 집중하며 입을 다물었다. 저럴 거면 왜 부른 건지 멍하니 모니터 너머로 정보과장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으니 뭔가 대단한 건수가 생긴 게 틀림없어 보였다. 너 아무래도 지원과로 가게 될 것 같다. 보지 기동이란 말씀이십니까? 그건 아니고 그냥 가끔 지원과로 서포트해주러 갈 것 같다. 그 말이 끝남과 동시에 정보실의 문이 열렸다. 거칠게 문을 열고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초임하사 김창수였다. 김 하사는 정보과장에게 인사를 한 뒤 바로 용무를 꺼냈다. 과장님, 이난이 좀 지원받겠습니다. 마치 물건 팔듯이 나를 끌고 가듯 그렇게 거래 같은 딜이 눈앞에서 이루어졌다. 딜이라 것도 없지. 병사는 그냥 소모품 같은 존재이니까. 정보과장에게 다녀오겠다는 짧은 보고를 한 뒤 정보실을 나오니 김 하사는 빠르게 걸으며 말했다. 억지로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이번엔 좀 케이스가 특이해서 말이야. 내가 직접적으로 현장에 가는 일은 없어. 그러니까 앞에서 사람들만 차단해주면 돼. 무슨 일인지 여쭤봐도 됩니까? 내 말에 김 하사는 무거운 숨을 내쉬었다. 그 일동병원에서 있잖냐. 어떤 미친 훈련병 새끼가 메스를 들고 개난리를 피웠지 뭐냐. 그게 무슨. 아무튼 현장이 너무 처참하다. 피바다란다. 피바다. 그러니까 너는 거기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말고 그 입구 쪽에서 사람들 커트나 해. 생각보다 무거운 소식이었다. 김 하사가 구태여 내게 비밀로 하지 않은 것은 이 부대에 있으면 좋든 싫든 전국구의 부대에 사고 사례를 접하게 되어 있다. 안타깝고 충격스러운 사건이지만 이거보다 더한 사건도 최근에 한 차례 일어나긴 했었다. 긴장하지 말고 가는 길에 햄버거나 사 먹자. 그 말에 마음이 조금은 치유되는 것 같은 착각이 일었다. 부대에 있을 때 사제 음식이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었는데
아직 잠이 덜 차서 그런지 밖에서 먹었던 음식들이 가끔 간절히 생각나곤 한다. 서둘러 레토나 뒷좌석에 올라탄 나는 나 외에도 다른 과에서 각 차출된 병사들을 볼 수 있었다. 같은 부대 출신이라고는 하나 엄연히 맡은 보직이나 분과가 달라서 거의 아저씨 취급을 하곤 한다. 그래서 좋은 점은 계급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다. 이등병 아저씨가 왔네. 인상이 좋은 상병이 내게 말했다. 처음엔 긴장되기도 했지만 차츰 타 분과의 병사들과 어울리면서 나름대로의 철면피도 생긴 터였다. 그렇게 됐어요. 바깥 구경도 하고 좋죠 뭐. 아직 신나실 짬이지. 그 옆에 일병도 거들었다. 레토라는 요란한 엔진 소리를 내며 출발했다. 우리들은 가면서 작은 담소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이런 쪽으로 경험이 꽤 풍부한 병사들 같았다. 저번에는 누가 자살을 해갖고 그 현장을 나보고 닦으라는데 발이 떨어져야 말이죠. 진짜 무서워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때를 회상하듯 일병이 옥지거리를 내뱉으며 말하자 상병도 거들었다. 에이, 그건 센 것도 아니지. 나는 저 신병교육대에서 수류탄 갖고 자살한 새끼 때문에 다친 병사들 케어하랴 죽은 병사를 치우랴 아주 난리였어요. 거기다가 뭐 팔이랑 다리 붙인다고 자기 거 맞게 찾아주라는데 그게 가당키나 해요. 그 말에 모두 허탈한 듯 웃음을 지었다. 일병은 분명히 뻥이라고 우겼고 상병은 아니라고 커다랗게 손을 저었다. 김 하사님은 그래도 더했죠. 직접 죽은 병사 신체 하나하나 모아서 가족에게 돌려줬으니까요.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근데 왜 우리 같은 병사들이 그런 데로 가는 거예요? 내 물음에 모두가 입을 다무는 데에는 순간이었다. 허나 그것도 잠시 일병이 장난스러운 얼굴로 답했다. 이건 아저씨만 알고 있어요. 한번 이렇게 차출이 되는 병사는 계속 가요. 왜인지 나도 모르겠어. 근데 이런 일하다 보면 진짜 미치고 싶을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럼 탈영해요. 그러면 다른 부대로 전출시켜 줄 거예요. 아저씨들은 왜 계속 하시는 거예요? 뭐 뒤쪽으로 여기저기 받았으니까요. 제대만 하면. 레토나가 순간 멈췄고 기마사가 레토나의 뒷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밥 먹고 가자. 그렇게 우리들은 시내에 있는 햄버거 가게에서 배를 채웠다. 얼마 만에 먹는 햄버거인지 앞으로 내게 벌어질 일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을 정도로 맛있는 햄버거였다. 햄버거를 먹고 바로 일동병원에 도착한 우리들은 각자 맡은 지역을 배정받아 이동하기로 했고 그나마 난 가장 편한 입구 쪽에 배치되었다. 입구라고 해서 1층 입구 그런 곳이 아니라 사건이 벌어진 곳이 3층이니까 그곳으로 올라가는 입구를 지키는 일이었다. 내 옆에는 같은 레토나에서 수다를 떨던 일병이 있었다. 임무는 간단했다. 그냥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사람만 통제하는 일이었으니까. 이거 꿀 빨아서 좋네요. 원래 이런 일도 많아요. 보통은 이런 게 정석이죠. 요즘엔 미쳐 돌아가서 엄한 일도 많이 생기기도 하지만 김 하사님은 또 뺑이를 치겠지만요. 그렇게 수다를 떨며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다. 병원 복도 안쪽에서 걸어 나오는 병사를 보고 일병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태식이라는 병사는 방긋 웃으며 일병에게 다가왔다. 일병은 자기의 친구라고 간단히 소개한 뒤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태식이라는 사람에게서 이것저것 캐묻기 시작했다. 뭔 일이야? 미친 훈련병의 메스질이라며? 벌써 소문이 거기까지 났냐? 원래 발 없는 말이 천리도 가는 법이야. 그래서 진짜야. 태식이라는 사람은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고는 주위를 가볍게 훑어보았다. 그리곤 우리 쪽으로 가까이 다가와 말을 했다. 그 훈련소 있잖아. 일정 주기별로 훈련병들이 자살하는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번처럼 폭탄이 터진 건 처음이다. 뭐라고? 몰라. 밤만 되면 뭐 따닥 같은 소리가 들린다나 뭐라나. 어느 미친놈은 그 소리가 듣기 싫다고 귀를 파버렸어. 그 말에 일병은 영문을 알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야. 귀를 아작 냈더라니까. 근데 같이 온 그 문제의 훈련병이 메스를 들고 지랄하는 거야. 뭐야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끝나긴 개뿔. 그 새끼 몸은 비실비실해갖고 허약한데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진짜 무섭더라니까.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질렸다는 얼굴을 한 태식이라는 사람은 곧 어느 장교가 부르는 소리에 헐레벌떡 뛰어가 버렸다. 자신의 친구의 뒷모습을 보며 일병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이거 너무 궁금한데. 그래도 여기에 있어야죠. 난 어렴풋이 그가 무슨 일을 하려는지 알 수 있었다. 솔직히 지나가는 얘기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난 이 일과 연관되고 싶지가 않았다. 내가 이런 일하면서 케이스들을 모아둔 게 있어요. 그거 모아갖고 인터넷에 올리고 있는데 반응이 정말 죽여준다니까요. 나 잘하면 그걸로 좀 유명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 사건들을 다루면 누가 알고서 신고하지 않을까요? 다 시시하는 거라서 상관없어요. 내용만 조금만 바꾸면 돼. 그렇게 말한 일병은 미련 없이 위층으로 뛰듯이 올라가 버렸다. 그 덕에 홀로 남은 나는 배정받은 자리에서 시간을 죽이기로 했다. 모든 병원의 사람들이 어디로 떠나간 건지 인기척이 전혀 들리지 않는 곳이다. 괜스레 을씨년스럽고 무서웠다. 위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인 건가? 이럴 때 김하사라도 오면 어쩌지? 조금은 올라가서 상황을 볼까?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바로 위쪽 계단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가 하도 절망스럽게 들려서 나도 모르게 위를 올려다보니 예의 일병이 내게 달려오듯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아저씨 도망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병은 내게 처절하게 손짓을 하며 그렇게 소리쳤다. 그리고 그 뒤로 바짝 붙은 영문 모를 인형이 보였는데 한눈에 보아도 상태가 그리 좋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건 사람이 낼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었다. 고라니의 비명과도 같은 소리를 내며 일병에게 바짝 접근하는 인형. 절망스러운 얼굴로 빠르게 달려오는 일병. 이상하고 묘한 대치 관계를 보며 난 바보처럼 그 자리에 굳어버렸고 마침내 그들의 움직임이 슬로 모션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인형의 양손에는 반짝이는 뭔가가 또렷이 보였는데 난 그게 이소동의 원흉인 훈련병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순간 온몸에 있는 세포들이 깨어나면서 내 다리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다. 살기 위한 본능이 강한 덕에 난 그대로 뒤도 보지 않고 달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즐겁다는 듯 비명과 가까운 소리가 들려왔고 일병의 단발마도 들을 수 있었다. 쿠웅 소리와 함께 땅이 뒤흔들리는 듯한 소음이 내 몸을 그대로 강타했고 순간 내 다리도 움직여지지가 않았다. 타다닥. 그리고 바로 뒤에서 들려오는 날렵한 발소리.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내 앞에 모습을 드러낸 문제의 훈련병이 커다랗게 웃으며 서 있는 게 보였다. 완전히 뒤집힌 눈을 하고 있는 훈련병은 사람의 형상이 아니었다. 그의 두 손에는 아주 날카로운 메스를 쥐고 있었는데 그것이 곧 내 몸을 난도질할 거라는 건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이었다. 빙그르르 목을 돌리며 내게로 다가오는 훈련병. 그 모습을 보며 난 그만 정신을 놓아버렸다. 차라리 잘 된 거다. 그 징그러운 형상을 보지 않아도 되니까. 볼 쪽에서 느껴지는 통증에 저절로 눈이 떠졌다. 정신을 잃기 전에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았지만 등과 머리 쪽이 이상하게 아파졌다. 너 괜찮아? 김하사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간신히 몸을 일으켜 주위를 둘러보니 곧 병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가 왜 여기에? 내 물음에 김하사는 한숨만 쉴 뿐 아무런 답도 해주지 않았다. 그는 다만 여기서 몸조리하고 있어라 라고 말한 뒤 병실을 나가버렸다. 병실에서 빠르게 나간 김하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천천히 다시 침대로 누운 나는 뒤통수에서 느껴지는 얼얼함의 인상을 찡그려야만 했다. 그러고 보니 같이 온 병사들은 다 어디로 간 거지? 내가 얼마나 정신을 잃은 거야? 모두 돌아간 건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한 병사가 내 쪽으로 향해 걸어왔다. 양쪽 귀에 붕대를 감고 있는 병사는 곧 내게로 다가와 나의 발목을 잡고서는 말했다. 아저씨도 봤어요.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몰라서 난 머리를 조금 굴려야 했다. 봤다니? 무엇을?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뇌리 속에서 한 소음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딱 뭔가 부러지는 듯한 소리에 온몸에 소름이 돋아났다. 순간 태식이라는 병사에게서 들었던 그 훈련병에 대한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졌고 그가 바로 내 앞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설마? 내 말에 훈련병은 말없이 나를 보기만 할 뿐이었다. 아무래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아 나는 조금 입을 크게 벌려 발음을 똑바로 했다. 무슨 일이에요? 내 말에 훈련병은 몇 번 눈을 껌뻑이고는 말했다. 아저씨도 살고 싶으면 귀를 후비세요. 그 소리가 안 들리면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말한 뒤 바로 나가버리는 훈련병. 그를 붙잡고 무슨 일이냐고 되묻고 싶었지만 그보다 더 크게 들려오는 이명의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이건 저주가 분명하다. 어째서 그 망할 소리가 나한테 들려오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지만 곧 들려오는 하이톤의 웃음소리에 난 벌떡 몸을 일으켰다. 주위를 둘러봐도 조용히 잠을 자고 있는 병사들 뿐이었다. 그리고 난 깨달았다.
이 빌어먹을 원혼이 지금 내 몸에 있다는 것을 말이다. 너 원하는 게 뭐야? 내 말의 옆쪽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그 새끼를 잡아. 전혀 다른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 소리가 들려오는 곳을 바라보니 자고 있는 병사의 입이 제멋대로 움직이고 있는 게 보였다. 그 새끼만 잡으면. 그리고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잠을 자고 있던 병사의 신형이 일어나 내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아무래도 난 잘못 걸려도 한참 잘못 걸린 것 같았다. 그 새끼가 누군데? 넌 내가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 그 말을 끝으로 병사는 제자리로 돌아가 잠을 자기 시작했고 홀로 남은 나는 무거운 한숨을 쉬며 병실에서 나왔다. 정말 그 훈련병의 말대로 귀를 파야 하는 건가? 그럼 이 원혼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건가? 하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는다. 내 청각을 완전히 포기할 정도로 난 용기가 있는 놈이 아니다. 품 안에 느껴지는 담배각의 무게를 느끼며 일동병원의 밖으로 나오니 꽤 많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그 중에서는 기자들이 유독 많아 보였는데 모두가 군인들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상태였다. 밖으로 어떤 소문이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는 분명 좋은 먹잇감임은 분명했으니까 괜히 그들과 엮여서 좋을 게 없다고 판단한 나는 뒷문 쪽으로 나가 담배를 태우기로 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물고 라이터를 켜려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불이 붙지가 않았다. 몇 번의 시도 끝에도 불이 붙지 않자 다시 올라가려는데 누군가가 불을 건넸다. 인사를 하며 불을 붙여낸 상대방을 보는 순간 나는 놀라 나자빠져버렸다. 흰자위만 가득한 두 눈과 뭐에 홀린 듯한 표정. 그리고 멍청하게 입을 벌리고 있는 아까의 훈련병이 서 있던 것이다. 불행하게도 그는 이미 원혼에게 몸이 넘겨진 상태였다. 귀를 판다고 해서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닌 것이었다. 원혼의 목소리가 마음을 통해 전해지는 듯했다. 아무래도 난 이 녀석에게 어쩔 수 없이 협력을 해야만 할 것 같았다. 반강제적으로 원혼이 넘긴 불을 받아 담배를 무니 녀석이 킬킬댔다. 이 자식 말이야. 제 딴엔 벗어났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정반대야. 이렇게 하면 오히려 내게 몸을 넘겨준 셈이거든. 무겁게 담배를 태우며 난 원혼이 하는 말을 들어야 했다. 오늘 밤 여기서 나간다. 훈련소에 있는 그 훈련 교관을 찾으면 돼.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그럼 난 풀려나는 건가? 그 새끼만 죽이면 너한테 아무 해도 끼치지 않는다고 약속하지. 하지만 만약 그렇게 말하며 얼굴을 들이미는 원혼의 모습은 정말 끔찍해서 난 정신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녀석은 만족스러운 얼굴로 기분 나쁜 미소를 지으며 병원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순간 여기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치밀어 올랐다. 길게 망설이지 않고 난 그대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달리기 시작했고 병원 정문 쪽에서 기자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무작정 달려가 말했다. 도와주세요. 아저씨가 원하는 정보 다 알려드릴 테니까. 내 말에 기자는 약간 머뭇거리는가 싶더니 내게서 작은 희망을 걸어보기라도 하듯 선뜻 승낙했다. 근데 내가 뭐 때문에 온 줄 알고 그러는 거야? 기자의 말에는 암메스 훈련병에 대한 얘기를 꺼냈고 나의 병원 복장을 한번 훑어보던 기자는 알았다는 말과 함께 차를 몰기 시작했다. 그 모습에 안도한 나는 정신을 잃듯이 잠에 들어버렸고 얼마 가지 않아 눈을 뜨니 영 다른 곳에 도달해 있는 것을 보고는 절망에 빠져버렸다. 난 원혼에게서 완전히 도망치지 못했다. 녀석은 나보다 몇 수나 위에 있는 놈이었다. 그러니까 기다리라고 했잖아. 낮게 웃으며 모습을 드러낸 원혼은 동그란 무언가를 휙 던져버렸는데 그게 사람의 머리라는 것을 진즉에 알 수 있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운전석을 보니 머리가 없어 몸만 남은 기자의 몸뚱어리가 눈에 들어왔다. 소리를 지르려고 입을 벌리는 순간 원혼의 손이 그대로 내 목을 졸라왔다. 지금 여기서 죽여줘. 그렇게 말하며 흉물스럽게 웃는 원혼을 보며 난 병신처럼 눈물을 흘려야만 했다. 도대체 왜 이런 놈에게 엮인 것일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여버린 것일까? 더 이상 내게 힘이 없었다. 원혼이 시키는 대로 차에서 내리잔 녀석은 곧 내게 날카로운 메스를 건넸다. 지금 여기 정리 중이라서 어수선할 거야. 적당히 잠입해서 끝내기만 하면 돼. 왜 내가 직접 하지 않고? 그 새끼 몸에 부적이 있거든. 그래서 애매하단 말이지. 자, 어서 가봐. 성공해야 할 거야. 실패하면 넌 죽을 거거든. 하지만 이런 복장으로 라고 말하는 찰나. 어느새 환복을 마친 내 몸을 보며 놀란 눈으로 원혼을 바라보니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휑한 공터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더 이상 내게 선택지는 없다. 메스를 건방 주머니에 넣고
천천히 부대 안으로 진입을 하자 어느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무언가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말로 설명하기는 애매하지만 본능이라고밖에. 그 소식 들었냐? 갑자기 들려오는 소리에 잽싸의 몸을 숙이자 현관문 쪽에서 모습을 드러낸 2명의 병사가 담배를 태우며 입을 열었다. 뭔 소식? 그 일동병원에 간 그 사이코 새끼 있잖아. 글쎄 거기서 병사들 10명이나 죽였대더라. 그리고 미련 없이 옥상에서 뛰어내렸대. 그 새끼 처음 볼 때부터 이상하더구먼. 결국 병신 새끼였네. 그래서 이 꼴 난 거 아니냐. 이 시각에 짐 정리가 뭐냐고. 진짜로 이 부대 없어지는 거야. 그렇게 대화를 마친 둘은 다시 현관문으로 들어가 버렸다. 슬쩍 고개를 들어 주위를 살피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눈에 잘 들어오고 있었다. 평소라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렇게 훤히 보인다는 것은 원혼이 내게 수를 쓴 게 분명해 보였다. 다시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떼며 훈련소 막사로 들어섰다. 곧 위쪽으로 가라는 감이 전해졌고 감이 시키는 대로 위쪽으로 걸음을 떼기 시작했다. 한 걸음씩 떼며 계단을 오르는데 위에서 누군가가 내려오는 게 들렸다. 저보. 말없이 계단을 내려오는 병사인지 간부인지 모를 사람을 지나 2층의 어느 한 생활관 비슷한 곳으로 걸어갔다. 다시 걸음을 떼며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다. 원혼이 시키는 대로 성공해도 문제다. 만약 내가 죽인 거로 되면 난 어떻게 되는 거지? 억울하게 살인죄를 뒤집어 쓰는 게 아닌가? 그냥 그 간부에게 사실대로 고백할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순간 생활관의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난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내 앞에 모습을 드러낸 저 사람을 죽여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순간 온몸에서 피가 끓어올랐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마치 사냥감을 눈앞에 둔 맹수처럼 난 괴성을 지르며 그 사람에게 달려들었다. 메스를 타고 손으로 전해지는 이질적인 감촉에 문득 정신이 차려졌다. 그제야 호흡을 하기 시작한 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간신히 참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너 누구야? 생활관 구석진 곳에서 두려움의 눈으로 나를 보고 있는 한 교관. 순간 나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처음 본 사람에게 달려든 것은 명백한 내 실수였다. 순간 엄청난 좌절감에 무릎을 꿇으려는 찰나 내 입이 멋대로 열렸다. 오랜만이야. 원혼이 내 몸을 완전히 차지한 것이다. 녀석은 눈앞에 있는 교관을 죽일 수 있다는 생각에 잔뜩 흥분한 상태였다. 부적 효과가 다 된 모양이지. 그렇게 말하며 교관에게 다가가는 녀석. 교관은 두려움의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서 버둥댔지만 원혼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찬스는 보이지 않았다. 한 걸음씩 뗄 때마다 원혼의 기억들이 내 머릿속을 타고 흘러들어오기 시작했다. 훈련병 시절 지독히도 괴롭히던 사람이 바로 저 교관이다. 온몸에 담배빵을 놓거나 가혹한 훈련을 하면서 항상 열애를 시키며 열악하게도 괴롭혀왔다. 전에 들려왔던 딱딱 소리도 손가락을 교차시키면서 내는 교관의 특유의 소음이었다. 그제야 난 원혼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왜 그토록 저 교관을 죽이고 싶어 하는지, 왜 원혼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말이다. 이제 난 편히 쉴 수 있어. 그렇게 말하며 교관에게 달려든 원혼은 인정사정 없었다. 순식간에 교관의 목숨을 취한 원혼은 속이 후련하다는 듯이 한숨을 크게 쉬고는 내 몸에서 빠져나가 버렸다. 그리고 그걸로 끝이었다. 내게 어떠한 조치도 보상도 해주지 않았다. 현장에 남겨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순식간에 수많은 발소리들이 들려왔고 나를 발견한 수많은 시선들의 눈빛은 곧 당혹과 충격으로 물들어가는 데에는 정말이지 순간이었다. 기무부대 내 정보실, 정보과장이 머리가 아프다는 듯 양손으로 머리를 싸매고 있었다. 아니, 왜 오는 애들마다 그러는 거야? 이번에도 그렇고 일부러 데려간 거야. 그게 본인 말로는 자기가 한 게 아니라고는 합니다만. 그게 무슨 개소리야. 전에 그 새끼 들어올 때에는 깨끗했잖아. 근데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약이라도 타 먹였어? 정부과장의 말에 김하사는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아무래도 일동병원이 이상합니다. 거기에 있던 병사들이 자꾸만 그런 화를 당하고 어떠한 일에 말려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대대장님한테 보고할 거야? 진짜 미치겠다. 아무튼 그 새끼 면회 신청은 어떻게 됐어? 그게 연락이 곧 올 거라고 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그렇게 영양가 없는 언쟁을 하고 있을 때 김하사의 핸드폰이 울렸다. 조심스레 핸드폰을 받은 김하사는 정부과장을 바라보았고
그 시선을 읽은 정보과장은 즉시 배차를 하여 레토나에 올랐다. 특수 죄를 저지른 병사들만 모아놓은 이름 모를 장소. 그곳에서 정보과장은 특별한 연유로 이곳에서 면회가 허락되었다. 본래는 절대 허가가 되지 않지만 그의 뒤에서 불어온 입김이 상당히 센 모양이었다. 면회실에서 마주 앉은 정보과장과 이등병은 동시에 한숨을 쉬었다. 제가 말씀드려도 믿어주지 않으실 겁니다. 그 말에 정보과장의 한쪽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건 내가 판단해. 토시 하나 빼지 말고 다 말해. 알았어? 그 말에 이등병은 잠시 머뭇거리는 듯했지만 곧 실토를 하기 시작했다. 얘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정보과장의 표정은 시시각각으로 변했다. 특히 원혼이 살인을 시켰다는 점과 빙의하여 그 교관을 죽였다는 곳에서 매우 놀라는 듯했다. 분명 믿지 않았지만 자신의 앞에서 독백하듯 모든 것을 털어놓는 이등병의 태도에서 거짓이 느껴지지 않아 정보과장은 막막함을 느껴야만 했다. 내가 널 도와주고 싶어도 말이야. 이런 식이면 입증할 방법이 없어. 현장에서 나온 내 지문들, 그게 살인을 얘기해주고 있다니까. 내 말대로 그 원혼이 진짜라고 쳐. 그럼 그놈은 어디에 있는데? 제가 볼 땐 성불한 것 같습니다. 그걸 말이라고 하냐? 그럼 내 말 맞다나 원혼에게서 죽은 애들도 열받아서 원혼으로 됐을 거 아니야. 그 말에 번뜩 고개를 든 이등병은 정보과장에게 달려들듯이 말했다. 그 일동 병원의 귀를 망가뜨린 병사가 있습니다. 그 병사에게 가보십시오. 뭔가 알고 있을 겁니다. 이등병의 두 눈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지만 정보과장은 더 이상 여기서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하여 면회를 종료하기로 했다. 착잡한 심정으로 이등병이 말한 일동병원에 도착한 그는 비교적 한산한 곳에서 귀를 망가뜨린 훈련병에 대해 수소문했고 어느 병실에 있다는 것을 캐치한 그는 바로 그 훈련병에게 찾아갔다. 302호. 빠르게 호실로 찾아간 정보과장은 여러 병사들 가운데에서 귀에 붕대를 감고 있는 병사를 보곤 곧장 그에게 다가갔다. 그리곤 귀가 안 들린다는 것을 대비하여 공책에 자신이 들었던 내용 그대로를 써서 보여주기 시작했다. 훈련병은 그 글자들을 하나하나 눈에 박듯이 읽고 나가더니 곧 중간에서 소리를 지르며 발작을 하기 시작했다. 허연 거품을 물며 발작을 하는 훈련병을 보며 모두가 어쩔 줄 몰라 할 때 운 좋게 지나가던 군의관이 발견하여 필요한 조치를 했고 곧 훈련병의 상태는 호전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훈련병이 절대로 입을 열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정보과장은 답답함을 느끼며 병원에서 빠져나와 침통한 얼굴로 담배를 물었다. 하얀 연기를 뿜어내며 답답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씻어내려 할 때 그의 곁으로 누군가가 다가왔다. 그는 처음 일동병원의 해프닝에 대한 정보를 흘린 이태식이라는 병사였다. 저 혹시 저번에 그 일 때문에 오신 겁니까? 그 말에 정보과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시 병원에서 그 해프닝이 있고 나서 난간에서 떨어진 병사가 있습니다. 그 병사는 의가사 제대를 하여 현재 사제병원에 옮겨졌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 병사에게서 뭔가를 들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고맙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그런 일이 일어나면 돌고 돌아 결국 끝이 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괜한 일에 말렸다가 내 걱정은 내가 알아서 한다. 아무튼 고맙다. 그 말에 지푸라기라도 잡자는 심정으로 정보과장은 당장 사제병원으로 향했다. 사제병원 내에 도착한 정보과장은 대강 안내받은 대로 병사의 이름을 토대로 정보를 얻어 생활하고 있는 병실로 이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동하면 할수록 뭔가 찜찜하고 더러운 기분이 드는 것 같아. 연신 고개를 흔든 정보과장은 마침내 최종 목적지인 병실 앞에 잠깐 멈췄다. 천천히 손을 뻗어 병실의 문을 여는데 병사의 앞에 가만히 서 있는 남자 의사의 뒷모습이 보였다. 가만히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정보과장은 의사의 손에 들린 메스를 보고서 바로 몸을 날렸다. 순간 방해를 받은 의사의 행동은 이어지지 않았고 발작하듯 놀라 비명을 지르고 있는 병사를 뒤로 한 채 의사를 마주한 정보과장은 아연실색하여 조금 뒤로 물러났다. 당신은 또 누구야? 두 눈이 완전히 흑색으로 뒤덮인 검은 안구를 갖고 있는 의사는 이미 사람이라고 부르기엔 그 범주가 묘하게 벗어나 있었다. 순간 정보과장은 그날 살해되었던 병사들에 대해 생각했다. 정말로 원혼들의 복수는 끝이 나지 않는 건가? 살려주세요. 저는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발악하듯 외치는 병사의 말에 의사는 괴성을 지르고 메스를 휘둘러댔다. 너 때문에 라는 말과 함께 병사에게 다가가는 의사의 목소리는 놀랍게도 여러 사람들이 내는 소리였다.
공간을 가득 메우는 지독한 살기와 더러운 기분의 정보과장은 이를 악물었다. 그리곤 발을 때렸는데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그는 돌처럼 굳어버렸다. 그냥 계세요.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인물 김하사가 그를 보며 서 있었다. 허나 그의 얼굴이 이상했다. 눈동자가 없는 배간의 상태에 김하사는 정보과장을 끄집어내며 병실의 문을 닫아버렸다. 그리고 들려오는 비명소리에 그는 질끈 눈을 감았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돌고 돌아 결국 끝이 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괜한 일에 말렸다가 순간 일동병원에서 병사가 했던 말이 생각난 정보과장은 미련 없이 몸을 돌렸다. 자신에게는 아직 챙겨야 할 가족들이 남아있다. 괜한 일에 말렸다가 모든 것을 잃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연이어 들려오는 비명소리에 정보과장은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병원에서 나가버렸다. 복수는 돌고 돈다. 일을 마친 두 사람이 병실에서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었다. 순간 두 사람의 눈이 원래대로 풀렸고 병실 내에 펼쳐진 광경에 넋이 나간 두 사람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흔적들을 지우기 시작했다. 안면이 있는 것도 아닌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자신들이 뭘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고 시행하고 있었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두 사람을 보며 마지막 희망의 숨결을 간신히 쥐고 있던 병사의 두 눈도 곧 감기기 시작했다.